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란입니다. 오늘 이트론 스포트백을 가지고 왔는데 이트론 스포트백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승차감이 더럽다, 아무리 에어서스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지만 이 승차감은 좀 선 넘었다, 이 공차 중량 2.6톤 이거 너무 무거운 거 아니냐, 이것 때문 아니냐, 이런 얘기. 그리고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는 써도 적응이 안 된다, 그렇게 불편하다, 이런 얘기들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서 사실 다시 리뷰할 필요는 전혀 없는데 왜 가지고 왔냐, 솔직하게 이실직고 하자면 제가 이전에 이트론을 리뷰할 때 이 아우디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회생제동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가 사실 거의 전혀 없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네. 이 너무 수준이 높은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상상도 못했다. 그래가지고 말씀 안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스포트백이 온 김에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점점 끊어내고 있어요. 자꾸 칼질을 해, 이것들이. 그럼 뭘 그렇게 칼질을 하냐, 뭘 그렇게 잘라내냐. 가장 첫 번째로 잘라냈던 거는 바로 이 악셀 페달과 스로틀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던 그 녀석을 끊어냈죠. 왜 옛날에 여러분들 생각해보시면 그 카센터 가면은 앞에 스로틀 밸브 열어볼 때 이렇게 막 줄로 왕왕왕 하면서 당겼었잖아요. 왕왕. 그거 이제는 없어. 다 전자식으로 바뀌었거든.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악셀 페달은 전자 신호를 통해서 전자적으로 얼마나 열어줘야겠다를 차가 판단해서 스로틀 밸브를 열어주게 됩니다. 네, 가장 첫 번째로 끊어낸 거는 바로 그거예요. 악셀 페달을 물리적인 연결에서부터 끊어냈다. 자, 두 번째 끊어낸 게 뭐냐, 그 미친 변태 같은 일본 인피니티 놈들이 DAS, 이름이 조금 이상하기는 하지만 아무튼 DAS, 바로 이 스티어링 휠과 저 조향축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인피니티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자동차는 바로 이 스티어링 휠과 바퀴에 조향을 만들어주는 그 모터가 물리적으로 컬럼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피니티는 그거를 끊어낸 거야. 스티어링 바이 와이어, 스티어링을 물리적으로 끊어낸 거야. 사실 굉장히 대단한 결심이고 대단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솔직히 악셀 페달은 뭔가 고장이 나도 전자적으로 신호를 왔다 갔다 주는 게, 전자적으로 고장이 난다 하더라도 악셀 밟아도 차 안 나가면 그만이잖아. 안 나가면 세우면 그만이잖아. 브레이크 페달을 작동하니까. 안 나가면 그냥 쓰면 된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사람의 생명과 이렇게 직결되는 문제다라고 볼 수는 없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스티어링이 전자적으로 신호를 주고받는 녀석인데 물리적으로 끊어져 있는데 그 전자 신호에 문제가 생긴다거나 갑자기 차 시동이 꺼졌다고 생각을 해봐. 스티어링이 안 먹을 거 아니야. 얼마나 끔찍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객강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거에 관련된 백업 시스템들이 굉장히 철저하게 잘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상이 생겼을 때 대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페일세이프가 완벽했기 때문에 적용이 가능했던 시스템이었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우디로 돌아와서 이제 아우디는 이번에 뭘 끊어냈냐, 네, 이 이트론에서 세계 최초로 뭘 끊어냈냐, 네, 미친놈들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만들었어요. 자,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는 힘은 그대로 물리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라인을 따라서 브레이크 패드를 밀어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가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도 힘이 좀 들 뿐이지 브레이크를 밟으면 차를 세울 수 있다 라는 말이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우디가 이번에 브레이크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브레이크 라인이 브레이크 페달부터 저 캘리퍼 실린더, 브레이크 패드를 미는 거기까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를 끊어내면서도 완벽하게 이질감 없는 브레이크 페달 느낌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냥 단지 전자적으로 페달이 얼마나 눌렸냐 요것만 측정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커다란 유압식으로 작동하는 실린더 하나를 중간에 하나 딱 갖다 박아 넣어놔서 사람이 페달을 밟을 때는 실제 내가 원래 내연기관 차를 탈 때 브레이크를 밟던 그 실린더를 누르는 압력, 오일 압력을 누르는 그 페달의 느낌까지 그대로 다 재현을 해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우디가 미쳤다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브레이크 라인을 한번 잘라볼까? 이래가지고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닙니다. 인피니티 같은 경우에 다스 시스템을 처음에 도입할 때 그걸 도입했던 이유가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차가 혼자 알아서 운전하고 있는데 굳이 스티어링이 같이 이렇게 움직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자율주행 버튼 딱 누르면은 핸들은 가만히 이제 싹 접혀가지고 싹 들어가고요. 우리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오던 것처럼 바퀴만 혼자 움직일 수 있게 하려면 이걸 물리적으로 끊어냈어야 된단 말이야.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인피니티는 다스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 아우디 같은 경우도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브레이크 라인을 물리적으로 끊어냈다라고 하면은 그 목적이 있겠죠. 그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 목적을 알아야만 지금 아우디가
한국에 들어와서 주행가는 거리가 도대체 왜 이 개판이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가 도대체 뭐 때문에 이런 미친 짓을 했나, 어떻게 브레이크 안 밟히면 사람 목숨이 지금 바로 어떻게 되네 마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런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이걸 물리적으로 끊어냈나를 말씀을 좀 드려보자면, 자, 뭐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하이브리드 차들 그리고 전기차도 마찬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 저 바퀴에 달려있는 브레이크 로터를 패드가 잡아서 세우는 그 물리적인 마찰력으로 인한 제동력으로만 차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걔는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기본으로 깔리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잖아요. 전기 모터에 역토크를 줘서 거기서 만들어지는 제동력을 함께 플러스 알파로 함께 붙여서 사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야? 모터에 역토크를 딱 줘도 차는 달리고 있던 힘이 있기 때문에 쭉 그냥 이 무게와 속도로 밀고 나가 버리잖아. 그럼 거기서부터 발생하는 에너지를 회생해서 다시 살려서 배터리로 다시 집어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회생제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그 다른 모든 전기차, 하이브리드 차들은 일단 브레이크를 밟으면 내 발의 힘에 따라서 저 바퀴에 달려있는 캘리퍼가 무조건 움직여요. 당연히 무조건 움직일 수밖에 없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물리적인 마찰력을 만들어내는 브레이크 시스템 더하기 회생제동, 모터에서 만들어내는 제동력, 이 두 개를 합해서 차량의 제동력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이 나가는 겁니다.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잖아요. 얘가 어차피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거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이놈들이 무슨 짓을 했어? 중력 0.3G가 넘어가지 않는 범위 안에서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도 브레이크 패드가 물리적으로 로터를 잡지 않아요. 이 모터에 역토크를 주는 힘, 그 힘만으로 일상주행 영역을 거의 다 커버할 수 있을 정도의 제동력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눈으로 보여드릴 수 있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이 온도 측정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에픽에서 빌려왔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라 에픽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도대체 차 고치는데 영하 50도부터 영상 530도까지 무선으로 온도를 잴 수 있는 기계가 왜 필요한 거죠? 그만큼 차를 진짜 병적으로 꼼꼼하게 고치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언덕기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내려가기 이전에 로터의 온도를 재드리고 딱 내려가자마자 멈춰가지고 다시 한번 재서 보여드릴게요. 보세요. 자,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자, 지금 29도가 나오네요. 29도. 지금 여기서 브레이크를 쭉 밟으면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속도를 살짝 올려놓고요. 브레이크. 자, 브레이크 계속 밟고 있습니다. 자, 브레이크 밟습니다. 자, 계속 밟을게요. 자, 계속 내리막이고요. 계속 브레이크를 밟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은 속도를 조금 더 올려서 살짝 그 브레이크를 밟아볼게요. 세웁니다. 자, 한 번 더 속도를 좀 올리고요. 속도를 좀 올려서 다시 쭉. 자, 됐습니다. 내려서 바로 한번 다시 재보겠습니다. 얍! 자, 보이시나요? 지금 아까와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이거 손으로 만져도 될 것 같은데? 자, 방금 보셨다시피 브레이크를 계속 밟고 내려왔는데
로터가 그냥 손을 대도 아무렇지도 않을 정도로 실제로 기계로 측정을 해보아도 온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 저기 마찰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물리적인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100km 넘는 고속에서도 한번 좀 브레이크를 밟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세워볼게요. 자, 100km 브레이크 밟습니다. 자, 온도를 또 볼까요? 자, 찍어 볼게요. 자, 오히려 더 떨어졌습니다. 지금 100km에서 쭉 세웠는데, 자, 손으로 또 만져 볼게요. 네, 작동 안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어지간한 상황에서, 어지간한 우리가 일상 영역에서 감속을 하는 상황에서는 브레이크 패드가 로터를 눌러서 차를 세워야 되는 그런 물리적인 마찰력 없이도 차를 그냥 세울 수 있을 정도로 모터만 가지고도 어마어마하게 강한, 굉장히 강한 회생제동을 통한 제동력을 만들어 준다는 건데, 그렇다라는 거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많은 전기차들보다 제동을 할 때 회수할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말도 안 되게 미친 듯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딴 애들은 기본적으로 브레이크 패드가 물리적으로 잡아주고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야 나도 전기 좀 먹자 이러면서 전기를 빨아먹고 있었다라면,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를 빨아먹는 힘만으로, 패드 필요 없이 이 힘만으로 에너지를 뽑아먹고 있으니 얼마나 많은 양의 에너지가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회수가 되겠냐고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모터만 가지고 제동력을 만들어낼 때 이 브레이킹 시의 느낌도 상당히 좀 고급지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서 오냐? 우리가 쭉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딱 때리면 당연히 앞바퀴의 제동력이 더 크게 걸립니다. 그런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 모터가 두 개가 들어가는데 저 후륜 쪽에 들어가 있는 모터가 더 힘이 크거든. 그렇다라는 거는 힘이 큰 모터일수록 거기서 만들어내는 회생제동 에너지도 더 강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제동력도 더 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브레이크를 딱 때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 뒷바퀴 후륜 축에서만 먼저 1차적으로 제동력을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 전륜에 있는 모터도 회생제동의 힘을 만들어서 네 바퀴가 동시에 제동력이 딱 전달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0.3G 중력가속도 0.3G가 넘어가는 제동력이 발생한다 라고 했을 때는 그때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브레이크 캘리퍼가 개입을 하게 되는데, 혹시라도 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페일세이프 또한 굉장히 심플하게 잘 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을 때 우리가 실제로 1차적으로 저 전자장비에 들어가 있는 실린더의 압력을 느끼게 된다고. 그런데 만약에 전자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전자적으로 브레이크를 작동할 수 있는, 모터가 회생제동으로 제동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거를 바이패스 시켜줍니다. 바로 브레이크 라인으로 쭉.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서 한 가지 더 대단한 건,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브레이크가 총 3단계로 잡히는 거거든요. 1단계, 자 브레이크를 밟으면 뒤쪽 모터에서 회생제동을 만들어주고, 더 밟으면 앞쪽 모터에서 만들어주고, 여기서 더 밟아버리면 그때 브레이크 패드가 딱 물리적으로 브레이크 로터를 잡게 되는데,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그 어떤 이질감도, 그 어떤 들어갔다 회생제동이 빠졌네, 지금 패드가 잡았나 보다 라는 이 이질감, 이 왔다 갔다 하는 이질감을 죽어도 느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할 수 있는 회생제동 시스템, 이 로직을 갖게 된 결과 어떤 게 가능해졌냐? 자, 앞차에 좀 갖다 붙일게요. 갖다 붙이고 악셀을 딱 띄면, 네, 지금 보이시죠? 회생제동량이 쫙 늘어나면서 자동으로 차간거리를 벌려줍니다. 저 지금 발 띄고 있어요. 그리고 앞차와의 거리가 좀 멀어지면, 네, 방금 보셨다시피 회생제동량이 다시 줄어들게 되고요. 다른 많은 전기차들이 그냥 기본으로 디폴트 값으로 굉장히 강한 회생제동을 걸어놓거나, 특히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 그러면서 뭐 원페달 드라이빙이 미래다 뭐 하고 있는데, 지금 아니면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본으로 시동 걸면 일단 기본 디폴트 값이 그냥 1단계죠 1단계, 아니면 뭐 아이페달로 넘어가게 되는데, 아이페달 또한 앞에 아무리 차가 한 대도 없어도 최소한의 회생제동은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얘네는 보세요, 앞에 차가 없으면 그냥 그 중립상태 회생제동 빵, 그러다가 앞에 차가 나타나면 그냥 무식하게 계속 회생제동을 걸고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딱 필요한 상황에서 진짜 브레이크를 지그시 밟는 느낌으로 엄청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차를 서서히 감속시키는데, 네, 브레이크 패드, 네, 물리적인 브레이크의 개입 없이 이 또한, 네, 완벽하게 다 모터만 가지고, 모터의 역토크의 힘, 회생제동이 걸리는 그 힘만 가지고 이 제동력을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네, 정말, 네,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아우디가 그 기술을 통한 진보라는 자신들의 슬로건을 진짜 뭐 여지없이 보여준 게 아닌가.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야, 그래, 그렇게 회생제동 시스템이 좋아서 니네 주행 가는 거리 얼마나 되는데? 라고 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네, 300km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있어요. 300km까지는 좋다 이거야. 이트론의 주행 가는 거리가 적혀 있는 걸 보면 한 가지 골 때리는 게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전기차가, 회생제동을 사용하는 그 어떤 전기차가 고속주행보다 시내주행이 주행 가는 거리가 더 짧은 경우가 어딨어. 심지어 WLTP 기준으로는 460km를 간다는 이트론이 우리나라에 들어와가지고서는 290이 찍혔어요. 그리고 그 290이라는 수치가 얼마나 얼탱이가 없냐. 네, 이 녀석의 고속주행 가는 거리가 300km다. 결국에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앞쪽에 많은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한마디로 좀 표현을 하자면, 아우디는 기술을 통해서 진보를 했는데, 이 정부의 전기차 인증 기준은 철밥통을 통한 퇴보? 우리나라에서 연비 인증을 하거나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할 때는 그 이름이 졸라 길어가지고 조금 보고 읽을게요.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곳이, 자, 여기에 나와 있는 방법대로 테스트를 해서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뭐 주행 가는 거리도 보고, 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연비도 보고, 뭐 배출가스도 보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가 뭐냐? 이 시험 방법이 차를 롤러 위에, 그 다이나모즈 할 때 올리는 롤러 있죠? 차를 실험실에 이렇게 딱 가둬놓고 롤러 위에다가 딱 묶어놓고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이트론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차가 없으면 회생제동이 빵이에요, 빵. 우리 왜 내연기관 운전할 때 달리다가 중립으로 딱 빼면은 차가 이렇게 쫙 하면서 그냥 엄청 부드럽게 아무런 부하도 받지 않으면서 쫙 나가잖아요. 그냥 얘는 디폴트 값이 그거라고. 그러다가 이렇게 앞에 차가 있으면, 네, 있으면 그때 회생제동으로 쫙 당기는 거야. 부드러운 브레이크 느낌을 만들어주면서. 그런데 앞에 차가 없다? 그냥 빵이야, 빵. 이게 디폴트 값이라고. 그런데 시험 자체를 그냥 디폴트 값으로 보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실험실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묶여가지고 지금 테스트를 하는데, 당연히 그 앞에 아무 차도 없다라고 인지를 하고 그 롤러에 묶여서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을 테스트하는 그 테스트 시간 동안 타력 주행을 할 때는 그 어떤 에너지도 회수하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브레이크를 밟을 때 다른 차들은 어차피 그냥 타력 주행할 때 최대한으로 뽑아먹고, 테슬라 같은 차들 그냥 악셀에서 놓기만 해도 차가 앞으로 확 쏠리잖아. 그렇게 다 뽑아먹고 그냥 브레이크는 패드로 같이 잡는단 말이야. 근데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얘는 기본적으로 저 패드로 잡지 않아요. 모터에서 만들어내는 회생제동의 힘으로 차를 세운단 말이야. 그런데 도로에서 얘가 회생제동을 할 때는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100km로 달리고 있어. 그러면 100km로 달리고 있는 이 가속도라는 게 생기잖아요. 심지어 얘는 차 무게가 2.6톤이에요. 그러면 2.6톤짜리의 차를 오로지 회생제동의 힘만으로 빵키로까지 세운다 라고 했을 때, 실제 도로에서 여기서 얻어내는 에너지의 양이 실험실로 옮겨졌을 때는 바퀴가 100km로 달리고 있으면 뭐해? 이 2.6톤짜리가 도로에서 중력가속도를 받으면서 달릴 때 이거를 멈춰내면서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실험실에서는 절대로 구현해낼 수가 없다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인증을 받았더니 시내 주행 가는 거리가 고속주행 가는 거리보다도 적게 나오는, 네, 이거 뭐 웃지 못할 황당한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유럽 WLTP 기준으로는 얘가 어떻게 시내 주행 가는 거리가 맥스 460km까지 나왔냐, 어떻게 우리나라보다 170km가 더 많게 나왔냐, 뭐 이미 예상하셨을 수 있겠지만 유럽 WLTP 기준은 실제 도로를 운행합니다.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밟는 그 모든 순간에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이 2.6톤이라는 무거운 무게, 그리고 이 엄청 무거운 무게를 멈춰 세우는데 거기서부터
빨아당길 수 있는 에너지가 압도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뭐 단순한 얘기잖아요. 우리가 뭐 수력 발전을 생각해보자고. 수력 발전 그 뭐 날개 위에 물을 떨어뜨려 가지고 어쨌든 이걸 돌려 가지고 에너지를 얻어내는 건데, 물을 1리터 떨어뜨리는 거랑 물을 100리터 떨어뜨리는 거랑은 당연히 뭐 천지 차이일 거 아니에요. 이게 다른 전기차들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겠죠. 왜냐, 약하지만 계속 빨아당기는 거죠. 악셀을 놓는 모든 순간에. 그리고 걔네는 어차피 브레이크 밟을 때는 저기 물리 브레이크가 그냥 잡아버리잖아.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얻어내는 회생제동 양이 얘보다는 상대적으로 압도적으로 적단 말이에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저는 이트론을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차의 승차감을 싫어하고 뭐 이 버추얼 사이드 미러를 싫어하고 이런 거랑은 별개로 이거는 너무 잘못된 거야, 진짜. 너무 불쌍해서 바로 잡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나오는 테슬라를 싫어하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상황에서 회생제동을 그렇게까지 강한 맥스로 걸어놓고 야, 무조건 원페달 드라이빙을 해라 라고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봐요. 선택권은 줘야지. 저처럼 그냥 출퇴근하는 길이 이렇게 막히지 않는 이런 도로, 그냥 한번 쭉 밀어놓고 가만히 또 이렇게 쭉 가다가 또 한 번 쭉 밀고 그냥 또 악셀에서 발 떼고 편하게 가고, 이런 주행 환경에서 운행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테슬라 타게 되면 이 모든 상황에도 악셀 페달에 계속 힘을 주고 조절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원페달 드라이빙이 익숙해진다? 당연히 언젠간 익숙해지기는 하겠지. 근데 그거는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할 수 있다. 난 내 수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들려요. 이가 없어도 잇몸으로 먹을 수는 있어. 할 수 있어. 다만 왜 그래야 되냐고. 왜 내가 불편함을 감수해야 되냐고. 제가 하는 말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이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보여드렸지만 그냥 디폴트 값 자체가 회생제동이 앞에 차 없는 상황에서는 빵이에요. 이거 사실 진짜 전기차만이 만들어줄 수 있는 정말 부드러운 느낌이잖아요. 그리고 또 필요한 상황에서는 그 어떤 차보다도 적극적으로 이 제동력을 에너지로 또 회수를 잘 하는 차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그 인증 기준, 인증 방법,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과거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첨단 회생제동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첨단 브레이크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이 이트론이 피를 본 거다, 이거는. 이거는 그냥 개 피 본 거다, 이거는. 가끔씩 왜 그 시대를 너무 앞서 나가서 피 보는 경우들 있잖아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맞았어, 걔가. 근데 당시에는 피 보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우리나라도 뭐 글로벌 탑5에 드는 자동차 제조사가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 나라에 걸맞는 이 전기차 인증 기준이 좀 별도로 마련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자동차의 에너지 소비 효율, 온실가스 배출량 및 연료 소비율 시험 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여기 보면 그 시내 주행 테스트는 FTP75라는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 FTP75가 지금 미국 거거든요, 미국 거. 근데 이제 미국 거 또 75는 왜 75냐면 그 미국 시내 75년도 1975년도에 미국의 이 시내 트래픽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테스트 방법이에요. 솔직히 얼마나 옛날 거냐, 진짜. 그리고 가면 갈수록 이 브랜드들이, 제조사들이 달리는 차에서 어떻게든 에너지를 더 많이 회수해내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적당히 반영될 수 있는 테스트 방법이 분명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도 뭐 WLTP처럼 우리나라 환경에 맞는 실주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을 한다든가 뭔가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아우디 코리아, 태안 좀 할 얘기가 있는데, 이트론 달라 그러니까 시겁하시더라고. 너 이트론 왜? 막 이러시는 거예요. 가지고 아니에요, 이런 거 사람들이 몰라서 좀 알려드리려고요. 그래요? 알았어, 차 가져가. 이러시던데, 인간적으로 이런 거 알린다 그랬으면은 이런 거 좀 돈 줘요. 치사하게 차만 주고 있더라고. 지금 이 시스템이 아우디라인 말고도 지금 타이칸도 사용을 하죠. 곧 있으면 나올 이트론 GT 에도 사용이 될 거고, 아우디 포르쉐 라인업에 계속해서 사용이 될 시스템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시스템이고, 솔직히 인피니티의 다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 대단하기는 하지만 딱히 내가 뭐 이렇게 좋다고 느껴지는 거는 없다,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 브레이크 바이 와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 덕분에 구현해낼 수 있는, 전기차 안에서 구현할 수 있는, 운전자한테 장점으로 다가올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봐요. 평상시에 아무렇지도 않을 때는 이렇게 그냥 편하게, 이렇게 편하게 다니다가 필요할 때는 딱.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 차를 고칠 때는 에픽으로 간다. 그리고 아우디 코리아는 수고비를 입금